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5월 정신 국민과 함께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주제입니다. 43년 전 열사들의 희생으로 얻은 민주주의를 되새기기 위한 시간. 윤석열 대통령도 5월 정신이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 손자도 추모에 참여했고 광주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광주로 총집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5.18 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을 두고는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정치 원로들과 함께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혼란까지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5월 18일 YTN 뉴스큐 다시 돌아온 5월 광주로 시작하겠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참석자 모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현장, 먼저 김민성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엄니 어째서 잠 못 자요 잠자야 꿈속에서 날 만나제. 가수 나훈아 씨가 희생자 어머니들에게 헌정한 노래 엄니가 광장을 메웁니다.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반복되는 노랫말에 눈물이 멎지 않습니다. 5월 어머니들을 조명한 영상에선 주부에서 민주투사로 변한 어머니들의 삶이 소개됐습니다. 우리끼리 마음이 통한 게 그의 치유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고통당한 것이 아니고 서로 통하니까요. 과거의 아픔이 남긴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미래 세대의 다짐도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5월 광주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귀한 희생 정신들이 후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5.18 기념식은 5월 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 속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5월 정신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열렸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유가족과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벌써 43번째 다시 돌아온 5월. 그리움은 좀처럼 옅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유족들은 언제나 그 마음이에요. 네, 그 가족 모두의 슬픔이고 가족 모두가 해체된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43주년 기념식은 참석자 모두가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이렇게 방금 화면 속에서 보신 대로 윤 대통령 5월에 어머니들과 동반 입장을 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며 이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렇게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KTX 특별열차를 편성해 광주에 갔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는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타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보수 대통령 최초로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했는데 올해는 봄비 속에서 5월의 어머니 15명을 직접 영접해 함께 민주의 문으로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방명록에는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글도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5분가량의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그 자체로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거라고 했는데요. 관련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네, 지난해 보수정당 대통령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윤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은 올해 주먹을 흔들며 노래했습니다.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부르는 재창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과 갈등의 소재였는데 이제 합창이 아닌 재창으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유공자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먹고 쉴 수 있도록 묘역 입구에 민주관 쉼터를 확장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기념식에 김진표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장관 14명, 대통령실 수석 6명, 국민의힘 의원 90여 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0여 명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다고요? 네, 대통령실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시기나 내용 면에서 순수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일축했습니다. 야당이 비리로 얼룩진 현재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인 꼼수로 개헌을 악용한다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전체주의 세력과 손잡으면서 5.18을 악용한다면 오히려 그 정신을 훼손하는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고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상에 눈 감는 걸 넘어 북한 인권 결의안 UN 투표에 불참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도 짚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헌법 개정 때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 수기 등 정당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5.18도 그때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여야 정치권도 광주로 총집결해 5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두고 여야 물밑 신경전은 더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모두 대거 광주로 향했습니다. 추모 의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 지도부의 오늘 이 광주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도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기류가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호남의 경제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인 성취를 넘어서 이 광주 정신을 새롭게 꽃피우는 의미를 가진다며 관련 공약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도부 일부는 5.18 전야제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 보수정당 지도부로는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어제 일찌감치 광주로 내려간 민주당 역시 텃밭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구 역시 잊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이 보수 정부가 학살의 후예임을 입증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5.18 정신 계승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 여당 인사 엄정 조치가 먼저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5.18 정신 수록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정부 여당과 민주당 사이 기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보도로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5.18 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이 비리로 얼룩진 현재의 국면을 돌파하려는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5.18 개헌의 적기를 내년 총선이라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비리 의혹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대통령실 비판에 대해서도 이 검찰 권력의 남용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적을 말살하기 위해서, 야당을 파괴하기 위해서 부당한 검찰권 남용, 부당한 기소를 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은 대한민국 그 자체이고 새 미래를 담는 개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불쑥 나온 원포인트 개헌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덮고 모든 이슈를 개헌에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 역시 5.18 정신 헌법 반영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이 방법론에 대한 즉답은 피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이 윤리특위로 넘어왔다 이런 평가 속에 여야가 그 절차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국민의힘을 보면 이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응이 늦었다는 점을 특히 집중 부각했는데요.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꼬리 자르기 탈당으로 짜고 치는 꼼수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다며 이 미온적인 대처의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윤리위제소에 이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엄호했지만 이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응천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윤리위제소를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고, 이 민주당 출신 김혜영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절차를 둘러싼 여야 이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숙려 기간에 이 자문위까지 거치면 60에서 80일이 걸린다며 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를 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보수정당 안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이 해를 지날 때마다 거듭돼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광주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지 구묘역을 참배한 이 대표는 한 정당에서 망언이 계속된다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 당의 뿌리와 정신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방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이 5.18 정신 계승과 국민 통합을 진정 원한다면 망언을 숨기고 발뺌할 게 아니라 5월 광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을 서고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역사 왜곡, 정치권에서도 망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일부 인사들의 역사 왜곡 발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왜곡 처벌특별법이 제정된 지는 2년 반이 다 되어가지만 사실상 처벌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광주를 찾아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군 헬리콥터는 시민을 쏘지 않았고 반대로 광주 시민들이 헬리콥터에 사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 70년 동안 존재해왔던 박헌영의 후에 고정 간첩들이 그 짓을 했다라고 하는 확신한 겁니다. 5월 단체들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모욕이라며 5.18 왜곡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전 목사는 오히려 이 법을 없애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말도 못하도록 한다고 광주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있는데 나는 이 광주 사태 법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5.18 왜곡 처벌법은 5.18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역사 왜곡은 사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아보자는 게 특별법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률 적용 대상이 워낙 넓어서 제정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를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재작년 12월 경찰이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해 11명을 검찰에 넘겼지만 1년 반이 다 되도록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는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증거 자료들을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5.18에 대한 왜곡 발언은 계속되며 유가족들의 마음을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법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논란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SNS에 계엄군 시점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보훈처는 오늘 시간 순으로 보는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SNS 게시물에 당시 광주 금남로 현장을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계엄군 등과 대치하고 있는 시민들을 계엄군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 시점에서 찍힌 사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해 5.18 유가족이나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든다고 하면 결코 좋은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돈봉투 수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수자 특정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피의자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살포 금액 9,400만 원 말고도 뒷돈이 추가로 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현역 의원인 이성만 의원을 소환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조달과 살포 경위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21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의 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회계 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이 돼서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합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며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작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관련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재작년 보궐선거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를 여러 차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의 사찰 사실을 모르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데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시 5월이 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잊지 않고 보다 희망찬 5월을 위해 네, 마르지 않는 눈물. 이렇게 43년이 지났지만 남편과 자식을 잃은 5.18 유가족들의 슬픔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도 5.18 학살 책임자로 지목이 된 전두환 씨가 사죄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난 뒤 발포 명령 실체 규명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전 씨 일가 중 손자인 전우원 씨가 광주를 처음으로 찾아 잘못을 대신 사죄하고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는데요. 최근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자세한 내용과 쟁점에 대해 사회일보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가장 달라진 주목된 풍경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리면 이번 기념식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참석 여부도 관심사였는데 기념식에 참석을 한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묘지는 갔지만 기념식은 참석 못했습니다. 네, 전우원 씨가 오늘 공식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대신 어제 추모제에 이어 기념식이 열리는 오늘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전 씨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기념식이 열리는 민주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행사가 열리는 신묘역이 아닌 망월묘역, 즉 구묘역만 둘러보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 일가 중 5.18 관련 추모식과 구묘역 참석은 손자 전우원 씨가 43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번이 두 번째 광주 방문입니다. 전 씨는 지난 3월 처음 광주를 찾았을 때도 예고 없이 찾은 이번 방문에서도 할아버지인 전두환 등 가족들을 대신해 사죄를 구했습니다. 당시 전우원 씨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밝혀왔듯이 제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게 제가 뭘 잘해서 온 게 아니라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전 씨 일가 중엔 처음이다 보니까 광주 시민들도 좀 낯선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유가족분들이나 그 광주 시민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5.18 유가족들은 전우원 씨의 방문을 환대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전우원 씨가 광주를 찾았을 때 함께 동행 취재를 했었는데요. 전 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을 때 시민들은 전 씨를 응원한다고 전했고 27일 도청 진압작전 때 목숨을 잃은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도 광주로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냐며 언제든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도 유가족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나머지 전 씨 일가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전우원 씨를 환영했습니다. 네, 전우원 씨가 어제 추모제 참석을 했고 오늘은 5.18 민주묘지 참배를 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전 씨 일가족 대신에 이렇게 손자가 5월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다시 사과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5.18 당시 신군부 핵심 세력들은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신군부 핵심 세력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그 내용은 5.18 진상조사위원회 대국민 보고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조사위의 핵심 과제는 집단 발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또 당시 사라진 행방불명자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건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뚜렷한 증거를 토대로 한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사위는 당시 투입된 진압부대의 자료가 영구 보존돼야 하지만 사라졌고, 또 지난 1997년 전두환 씨와 함께 내란 목적 살인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 역시 과거 당해보지 않은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비판을 한다고 섬뜩한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화제가 됐던 영상이죠. 지난 2008년 방송됐던 YTN 돌발 영상 일부 보시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네. 그렇다면 뭐 당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뭐 들리기도 하는데 당시 그런 발포 책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조사위는 계엄군의 직접적 발포 책임을 묻는 것에는 찾지 못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군부 지휘계통에 있던 인물 중 일부는 광주 진압을 실행한 황영시 전 육군 참모차장을 움직인 게 전두환 씨였고 또 다른 계엄군은 사실상 전 씨가 광주 진압의 총책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가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겁니다. 발포 명령 책임과 관련된 전 씨 과거 발언 모아봤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리해.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네, 아까 돌발 영상 속에서도 그렇고 방금 들은 대목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를 망언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자, 전두환 씨를 포함해서 책임자들, 시민을 향해 총을 쏜 게 자위권 차원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신군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이죠. 고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발언이 신군부의 자위권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지난 2006년 인터뷰에서 힌츠페터 씨는 광주로 들어가서 본 한 젊은이의 죽음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힌츠페터 씨는 그 젊은이가 정확히 머리에 관통상을 숨져 있는 것을 봤고 그 모습을 토대로 군인들이 야간에 투시경으로 조준 사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사격을 한 것뿐이라는 신군부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죠. Dass die Menschen, die ums Leben gekommen waren, alle in der Nacht wohl bei den Kämpfen getötet worden sind und mit Nachtschussgeräten des Militärs so gut und gezielt getroffen worden sind. Das war grauenvoll.
힌츠페터 씨가 당시에 참혹한 장면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목격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힌츠페터 씨가 광주로 가는 과정부터 또 촬영 내용이 방송되기까지 상세히 담겼습니다. 힌츠페터 씨는 광주에 들어간 20일 이미 사상자로 시내와병원이 아수라장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힌츠페터 씨가 광주로 들어간 때는 전날 오후 당시 조대부고 학생이 첫 총상 환자로 기록된 날이기도 한데요. 힌츠페터 씨는 시민이 관을 열어주어 안을 촬영했지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해서 다큐멘터리에 차마 넣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자, 시민을 상대로 한 참혹한 총격, 이 5.18 기간 동안 얼마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예, 정확한 사망자와 총격 횟수와 이 내용들은 5.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 공식적으로 처음 담겼습니다. 네. 조사위는 열흘 동안의 항쟁 기간 동안 광주 전남 시민을 상대로 한 계엄군의 발포는 총 50여 차례 있었고 장소는 20곳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총상과 폭행의 구분 없이 부상자가 집계되어 있었는데요. 조사위는 당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총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35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진압작전 동안 계엄군의 발포는 최소 20곳에서 50여 회의 발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현장 지도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어떤 규명 결과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우원 씨나 힌츠페터 씨의 고백과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왜곡은 또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5.18이 북한군 소행이다라고 주장해 실형을 선고받은 지만원 씨 이후에도 왜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인데요. 지난달 전 목사는 광주역에서 5.18과 북한이 연관됐다는 왜곡된 발언을 또 했습니다. 또 전 목사는 사법부 판결과 전일 빌딩에 남은 탄흔에 대한 국가수 감정으로 인정된 헬기 사격이 없다고 했고 되레 시민들이 헬기에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단체는 집단 발포의 장소인 광주역에서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네, 이 같은 왜곡 발언들 다시 떠올리기 좀 불편할 정도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5.18 왜곡 처벌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금도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지난 2021년 만들어진 왜곡 처벌법은 5.18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법률 적용 대상이 넓고 표현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실제 재작년 12월 경찰이 이 법을 처음 적용해 11명을 검찰에 넘겼지만 아직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예, 조금 더 명확한 그 규명된 사실이 있다면 이렇게 왜곡되는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못했지만 핵심 과제, 발포 책임자를 규명하고 행방불명자를 찾는 일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신군부의 잔악한 만행으로 5.18 학살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사위 활동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새롭게 발굴된 유골 중 행방불명자로 추정되는 유골의 DNA 대조 작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사라진 진압부대의 기록의 작성자를 찾는 조사위의 확인 작업에도 속도가 붙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도 국회 연결해 확인을 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내용이 쟁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광주 5월 단체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5.18 43주년인 올해에도 광주 5월 단체를 중심으로 헌법 전문 수록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올해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 이상이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했다며 정치권의 행동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열린 추모제에서 5.18 유족회장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헌법 전문 수록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하루빨리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자고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지금도 기념식 현장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계속됐습니다. 진상 규명을 따라가기 위한 과정에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부 오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적발된 마약 밀수량이 213kg에 달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적발되는 양만 1.8kg인데
6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관세청은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도 2배 올려 국경 단계에서 마약 차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환홍 기자. 네, 유환홍입니다. 마약 밀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4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밀수는 205건인데 압수된 마약 무게는 213kg에 달했습니다. 한 건당 평균 적발량이 1kg이 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한 건당 적발량 645g과 비교하면 60% 이상 양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최근 마약 밀수가 대형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세청은 국내 마약 시장이 자가 소비 목적의 소량 밀수에서 판매망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약 밀수 경로는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는데 올해는 여행자가 몸에 지니고 오다 적발된 양이 지난해보다 16배 늘었습니다. 총 48kg이 이런 식으로 적발됐는데 코로나 팬데믹 종료로 항공 여행이 늘어난 게 원인입니다. 또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오래된 마약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MDMA와 케타민 같은 신종 마약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마약이 들어오는 경로는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많아졌습니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를 국경 단계에서 막기 위해 인천공항 세관에 전담부서를 3개로 늘리고 마약 수사 전담팀 인원도 보강했습니다. 또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2배 늘리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의심 화물을 사전에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 엑스레이 장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남태현 씨와 서민재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남 씨와 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연인 사이로 알려진 두 사람은 마약류 중 하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입건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 스파이크의 2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돈 스파이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돈 스파이크가 체포될 때까지 3,000번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갖고 있었다며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인데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도박 방송을 생중계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해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전체 구독자 수가 23만 명이 넘는데 일당이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카지노 딜러가 테이블에서 카드를 돌립니다. 판돈 195만 원이 한순간에 0원으로 바뀝니다. 1을 줘? 4밖에 안 된다. 아, 진짜.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화면 한쪽에서 쉴 새 없이 말을 이어가는 남성. 불법 도박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겁니다. 자, 형들 생방송 맞습니다. 문의 주세요. 유튜브 채널 30여 개에서 불법 도박 방송을 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채널 구독자를 모두 합치면 23만 명이 넘었는데 유튜브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였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도박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한 겁니다. 주간조와 야간조를 따로 두면서까지 24시간 내내 회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역할 분담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했습니다. 회원 가입 시 필요한 추천인 코드 등을 전송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8달 동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돈만 450억 원. 그 대가로 총책인 27살 남성 전모 씨는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현금 8억 원을 받았고 나머지 일당들도 매달 최대 1,000만 원까지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포함해 모두 9명을 검거한 뒤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서버가 미국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이트 실제 운영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 현관문 틈으로 철사를 넣어 문을 열려고 한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부동산 업체 직원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 용의자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 오후 4시 10분쯤 부천에 있는 빌라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집 현관문 틈으로 철사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찾았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열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달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도로 한복판에 있던 철제 구조물을 들이받아 기사가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물차가 떨어뜨리고 간 낙하물로 보이는데 사고 지점에 CCTV가 없는 바람에 범인을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택시 한 대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도로 한복판에 벼랑간 철제 구조물이 나타나고 택시는 멈출 새도 없이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구조물이 시야에 들어오고 나서 충돌하기까지 딱 1초가 걸렸습니다. 지난달 27일 택시기사 김병수 씨가 손님을 태우고 주행하다 당한 사고 장면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며 김 씨는 이마 등을 다쳐 병원에서 2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 씨가 들이받은 철제 구조물입니다. 지금은 쓰러져 있지만 높이는 1m가 훌쩍 넘고요. 성인 남성이 혼자 들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경찰은 김 씨보다 먼저 지나간 화물차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추락한 건지 식별해내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사고 지점에 CCTV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 택시 재산은 그것밖에 없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벌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 못 오고 이렇게 있으니까 답답해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지난 2020년 소폭 감소했다가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화물차는 적재 화물 이탈 방지 기준에 맞게 덮개와 고정장치 등을 갖춰 운송해야 하고 이를 어겨 사고를 내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지켜서 화물을 제대로 안전하게 실지 않고 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낙하물 사고는 특히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억울함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거나 덮개를 씌우거나 하는 등 확실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경찰은 CCTV 분석 범위를 사고가 일어난 지점 전후로 넓혀서 구조물을 떨어뜨린 화물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부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고가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마곡동에서부터 10km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A씨는 사고를 내기 전 200m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엔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중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반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보일러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윤석열 대통령도 광주를 찾았고 여야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방법론을 두고는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지만 논란은 수그러지지 않은 채 여러 갈래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큐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5.18 관련 기념식 보도를 좀 했고 어떻습니까? 이 보수 정권 대통령이 이렇게 2년 연속 광주에 기념식에 참석한 건 이례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이죠. 대체로 취임 첫 해에 갔던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취임 첫 해 대개 뭐 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2년 연속으로 가는 건 뭐 처음이죠. 예. 어떻게 의미를 좀 두고 계십니까? 그 대개 이제 여당이나 여권이 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5.18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받지요. 네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국민의힘 그 여당과 정부가 5.18 그 민주화 운동 정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그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모처럼 정파적 대립을 안 보이고 그 이런 5.18에 대한 같은 그 행사에 동참을 한 거는 외견상 그 훨씬 진일보하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쪽이 그 생각하는 5.18 정신에 대한 참 의미와 실천 방식을 좀 체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5.18 정신, 또 여권에서 생각하는 5.18, 또 저희 야당이 생각하는 5.18이 그 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봐도. 예,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뭐 이걸 외치지만 그렇게 국민들한테 특히 반대파한테 진짜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주의 5.18 정신을 실제로 실천하고 체감한다, 앞장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서로 겉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물론 그거조차도 지금 30여 년 흘러서 같은 정파가 그 광주에 모여서 5.18 행사를 하는 것은 의미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5.18 정신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양식으로서 또 체감하게끔 상대방이 체감하게끔 그러한 것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또 대통령의 어떤 감이 좀 다르다. 5.18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감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5월 정신에 대한 실천의 방점을 찍고 있고 특히나 민주주의의 위협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거 미국에서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그 뭐 대통령께서 늘 그 잘 쓰는 말이니까. 근데 이제 방금 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외형적으로 보면요. 여당 의원이 뭐 전원 참석한다든지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간다든지 그 가서 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뭐 같이 한다든지 전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걸 뭐 대통령이 같이 한다든지 이런 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외형적으로 그 기리는 거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5.18 민주주의 정신이 국정 전반에 녹아 있느냐 또 실천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에서는 부족함이 아직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그 간호법 문제라든지 뭐 지금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이 잘 지켜진다면 국회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이 지켜진다면 여야가 협치를 잘 해갖고 국회가 원만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법도 통과시키고 이래야지 국회는 뭐 야당이 다수니까 통과시켜 놓고 또 권력은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 거부권 해버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 43주년이 됐는데 이제는 행사 때만 가다 그냥 그 행사 때만 가서 기념사를 하거나 말을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마찬가지로 뭐 광주에 가서 뭐 다 한다고 하는 건 아니라 실제로 국정 전반에 국회는 국회 전반에 정말로 민주주의 정신이 실천적으로 스며들어야지 그냥 5.18 행사만 가서 그냥 그 하고 이러면 별로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이 민주주의 5월 정신, 5.18 정신은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민주주의는 뭐 5.18 아니어도 사실 우리 헌법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기반이고 나아가야 할 가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고도화시켜야 될 우리인데 이것이 여전히 지금 민주주의가 오히려 진보하긴커녕 퇴행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네. 거기에 민주주의의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중심주의, 입헌주의여야 되고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권력의 행사가 권력자에 대해서는 그 권력을 자제하고 또 제한을 하고 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권리를 조금 더 신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취임사에도 작년 취임사에도 했고 이번에 5.18 기념사에도 했지만 네. 자유민주주의 이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그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게 공허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자에 대한 권력의 제한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선 대통령이 먼저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돌아봐서 대통령이 내가 국정을 펼쳐가는데 권력을 행사하는데 국정의 곳곳에 내가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삼투가 됐는가 권력은 제한을 받았는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사실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고장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고장난 구석을 빨리 보완하고 이를 보완해야 되겠죠.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말이지 야당의 가짜 허위 공세 때문에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뭐 이렇게 나가면 그 탓을 야당 탓 반대파로 돌리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잘못이 야당에도 있습니다. 또 반대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건 권력자, 대통령, 또 정부 사람들, 대통령실 사람들이 먼저 권력의 한계를 위해서, 권력의 그 삼가함을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들 노력했는가. 네. 그리고 대신 국민들의 권리는 얼마나 신장됐는가. 이거를 오히려 좀 바로미터로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측정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구호와 행동이 좀 아직은 틈새가 크다 이렇게 들리는데 다음 질문과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거든요. 자,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후보 시절에 또 광주에 가서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주목이 됐는데 일단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언급까지만 나왔거든요. 뭐 헌법정 5.18 민주화 운동 뭐 헌법 정신 자체다 하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이 뭐 민주주의 헌법이니까 거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그러나 그러면서 이어서 5월 민주화 운동은 헌법 정신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헌법 전문에 이건 수록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좋았죠. 네. 그 없었다는 것은 조금 아쉽죠. 앞으로도 안 할까요? 아니면 그 발언을 아껴놓고 있는 걸까요? 아, 그건 이미 약속을 했던 거고 하니까 그 자신이 이번에 그 이야기 했다고 그래서 김전 의원 최고위원까지 그 징계까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건 그건 변함이 없는 거고. 네. 이제 그걸 개헌할 때 그걸 해야죠. 네. 오히려 저는 이번에 5.18 때 그 단순한 5.18 전문에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5.18을 뭐 개정해야 하는 개헌 문제만 언급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당연하다 하고 그 외에 오늘날 인류 문명이 맞닥뜨려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디지털 문명으로 인해서 개인의 뭐 권리라든가 정보라든가 인격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든가 또는 평등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부당한 차별을 극복해야 된다든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우리의 헌법의 입장이라든가 뭐 이런 또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 표명을 좀 더 실천적으로 표명한다든가 이런 좀 미래지향적이고 지금 시대 정신에 맞는 거를 포함해서 우리 5.18
전문에 아니 저 헌법 전문에 5.18까지 넣는 걸 우리 한번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보자. 네.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 오히려 대통령이 박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저희 당에서도 물론 그 전문에 5.18을 넣자. 네. 원포인트 개헌하자. 그것도 너무 좀 제가 보기엔 같은 편이지만 좀 네. 얄팍한 것 같고 그렇게 가볍게 개헌을 취급할 성질도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 전문에 넣는 건 물론이고 그 너머에 인력 문명 여러 가지 시대 정신과 다른 관련된 가치를 담아야 있을 수 된다.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헌법의 개헌에 같이 한번 논의하는데 하면 그 전문에 넣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네,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이제 이 의원님의 생각이었는데 여야 입장도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잠깐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국민의힘이 강령의 5.18 정신을 이미 넣어놨던 만큼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 반대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포인트만으로 개헌이 된 예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으로 개헌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만 의지를 보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헌법 전문에 들어갈 원포인트 개헌의 논의를 지금부터 해서 총선 전에 마무리 짓고 내년 총선 때 개헌안을 같이 투표에 붙이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박찬대 최고위원 발언에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대통령만 의지를 보이면 가능하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대통령실에선 국면 전환용 꼼수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딴 얘기하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상이몽인데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도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는 별로 그 자체도 사실은 별로 실현성이 없어요. 네. 그냥 던지는 그냥 뭐랄까 정치적 레토리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그러면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아니 뭐 그건 이제는 뭐 그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네. 제가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아까 김명민 최고위원도 현실성 있는 방안을 우리 노력하자고 하는데 네. 그러면 개헌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건 물론이고 그 외의 선거제도라든가 아까 새로운 기본권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인류 문명이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변화라든가 또는 디지털 문명에 대한 여러 가지 헌법 정신 등을 새로 정립해야 되는 거라든가 네. 또는 그 의회주의를 좀 더 강건하게 높이기 위한 이런 것들을 위한 개헌을 안을 제시를 해야죠. 근데 국민의힘도 그런 제시 안 하고 그냥 원포인트 개헌은 현실성 없다는 얘기만 내토리가 하면 서로 정치적 상투적인 얘기만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개헌 문제가 나왔으니까 민주당이 뭐 원포인트 개헌하자 하는 건 그건 현실성도 없는 이야기, 그건 안 되는 이야기고, 네. 그건 진정성이 없는 그냥 던져보는 이야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도 이걸 그냥 소홀히 넘길 게 아니고 차라리 그 대통령께서 기념사에서 이야기하시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물론 시대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이야기한 뭐 기후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헌법에 지금 빠져 있는 부분도 많고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시대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개헌을 하기 위해서 네. 이 기회에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그렇습니다. 5.18 전문을 수록하는 것은 물론 좀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 좀 진정성이 있었는 거고 네. 이걸 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하자 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개헌하기로 시작하면 그게 원포인트가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차라리 여야의 의견을 모아서 이번 기회에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에서 좀 진지하게 논의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개헌 특위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이 적기라고 했거든요.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총선 때 하자는 게 아닙니까? 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5.18을 전문에 넣는 건 물론이고 네. 그 외의 기후변화 또 디지털 문명에 따른 새로운 기본권 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 선거제도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사실은 결단만 내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하면은 그것만 모아서 할 수 있다면 내년 총선 때 개헌도 같이 개헌안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서 마침 선거제 논의하고 그러니까 네. 선거제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대통령의 권한의 분권 문제도 그렇고 이왕 개헌하려고 하면 손댈 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야가 연내 합의만 된다면야 뭐 내년 총선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연내 합의가 되기가 어려울 테니까 일단은 시한을 못을 박지 말고 가급적이면 내년 총선에 통과할 때 국민투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헌특위가 가동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공부 열심히 하자고만 하고 공부방만 마련해주면 공부 잘 안 하고요. 네. 다음 달에 월말고사 본다 해야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에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좀 1년 내내 이런 고민을 좀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 질문을 넘어갈 텐데 잠깐의 최근의 일련의 과정, 윤리위에 민주당이 제소하겠다 결정했지만 늑장 대응 논란도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김남국 의원은 탈당을 했고 윤리특위 제소까지 왔습니다. 논란과 일련의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남국 의원으로 보면 그 의원직을 그만두니까 옳습니다. 네. 지금 당장이라도. 왜냐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국회의원이 업무 중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나 청문회나 그 중에 그걸 돈벌이 하는 걸 한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 두 번째는 그 말이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이 늘 바뀌고 말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국회의원이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처음부터 끝 털어놓고 다 이야기하고 심판을 받든지 해야지. 그다음 세 번째는 국회의원은 일종의 명예직인데 권력과 돈벌이를 양립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하면 돈벌이 하고 국회의원 하려면 국회의원 하고 이래야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돈벌이 한다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차라리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돈벌이 하러 나가든지 해야지 저런 상태로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의원직 그만둬야 되고 저는 민주당이 뭐 의원총회 하기 전에 사표를 냈으니까 할 말이 없다 그러지만은 저는 사표를 내게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의총을 하든지 민주당이 제명을 하든지 아니면 당이 탈당 권유를 하든지 뭐 이렇게 민주당이 징계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본인이 뭐 탈당만 하면 끝나는 걸로 해버리면 저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도 대응이 미흡하고 저는 뭐 대응이라 그럴 것도 없죠.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또 김남국 의원도 저렇게 다 끌을 게 아니고 본인이 이번 기회에 의원직을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좀 국민들 앞에 그럼 여기서 잠깐 민주당 내부 목소리 듣겠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늑장 대응 지적은 국민의힘을 넘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마시 지탄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전격적으로 탈당 선언을 했을 때 꼬리 자르기다, 연평이다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감한 결단, 한 박자 빠른 결정 이게 필요한데 아직도 좀 이 정치가로서는 결단을 하기에는 좀 행정가로서의 때를 벗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도 있습니다. 행정가의 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지적인데. 뭐 행정가의 때를 벗었다 안 벗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응에 제대로 못하는 건 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 리스크 때부터 생긴 문제고 그 이후에 동북특권, 그다음에 이번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부가. 말하자면 지도부가 적시에 국민이 요구하는 일정한 수준을 앞장서서 그걸 해야 되는데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끌려가듯이 아니면 모면하듯이 회피하듯이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그 돈봉특권의 경우는 자체 진상조사 못하겠다. 아니 그런 무력증까지도 스스로 자인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뭐 검찰 수사한테 맡기겠다. 그리고 또 이번 김남국 건도 처음에는 뭐 지도부 일각에서는
뭐 지도부 전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어쨌든 뭐 검찰 탄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건이 생기기만 해도 검찰 탄압이라고 잘못 처방을 해서 전체적인 당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또 다음에 당대표나 지도부의 리더십이 지금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생긴 일은 과거의 일이지만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느냐 문제는 현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대응에 있어서 역량이나 또는 리더십 또는 의지 이런 것들에 상당한 결함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형평성 차원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전해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또 윤리특위 제소 결의문을 막지 않았다는 민주당 내 반응도 있는데, 자 고모님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절차 문제를 놓고 여야의 어떤 방법론의 차이가 있거든요. 저게 윤리특위라는 건요, 뭐 의원님 계시지만은 저게 여야가 합의해갖고 뭐 어떻게 하기 전에는 저 부지하세요 그럽니다. 윤리특위에 넣은 게 너무 질질 끌죠. 저게 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부지하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야가 고인 문제 전수조사를 해갖고 야단 하자 그런데 지금 여당이 지금 전수조사 뭐 잘 안 능하는데 여야가 전수조사를 해갖고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전 문제를 일단은 매듭을 져야 됩니다. 전수조사하고 고인도 재산 신고하게 하고 여기에도 불법이 있으면 이번에 그야말로 가차없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의혹 규명과는 별도로 자진 신고나 어떤 그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김남국 의원 건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검찰이 빨리빨리 이제 뭐 조사를 할 거니까 지금 검찰이 넘어가 있는 거고, 국회에서 할 일은 윤리조사, 윤리특위 넘겨버리면 국회가 따로 할 일이 없어요. 본인은 탈당을 해버렸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윤리특위를 뭐 조속한 시일에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시간을 정해줘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좀 투명하게 뭘 좀 하게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했지만은 형식은 탈당했지만 사람들은 다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조금 더 행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 자문이 그 생략 문제를 놓고 공방인데 국민의힘은 시간 끌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단축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법에는 그 심사 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숙고 기간, 뭐 자문위원회 일정 기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숙고 기간은 여야가 합의하면 뭐 대충 지금 거의 드러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 전문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드러난 것만으로 징계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자문위원을 거치더라도 그 자문위원들이 뭐 밤새서 뭐 24시간 뭐 365일 저기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도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5일, 3일 내지 5일 정도로 의논해서 결론 내려가지고 그 최대한 기간 내에 국민이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서로 지지를 끌 게 아니고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 여야가 진상조사단을 공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야가.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진상조사단을 공동으로 만들어 갖고 빨리 결론 내 갖고 그 결론을 윤리특위로 넘겨가고 윤리특위가 일정하게 제명을 하든지 뭐 결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 여야가 따로따로 하지 말고 여야가 공동으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갖고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여야 전원 전수조사도 하고 뭐 이런 국회가 좀 이번 기회에 이 부패 척결에 대한 여야의 좀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이게 서로 여당 야당 서로 미루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안 되죠. 여야 간에 보면 윤리특위 자체도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저렇게 하면 유야무야되고 하나만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 못할 겁니다. 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사위원회를 윤리특위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서 김남국 의원한테 자료 제공을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회의 공적기구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협조로 나온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걸 빨리 속도감 있게 하면 저는 뭐 그 못할 바 없는데 그거는 결국은 윤리특위의 위원장과 양당의 윤리특위 위원들이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호 상임고문,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G7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 기간에 한미일 세 나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비백악관 측이 일정이 빡빡하지만 3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확답은 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빠듯하지만 회담은 하겠다는 건데 백악관 입장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정부 관계자가 히로시마 G7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일본행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는 기본적으로 일정에 대한 문제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세 나라 모두 만남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지로 한일 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고 한일 관계 강화는 강력한 3자 관계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특히 그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빡빡한 일정 속에서 시간을 찾을 수 있다면 미국은 3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정이 많아 어떤 확답도 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발표문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한 주제가 포함될 것이라며 회의 기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참여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원폭 피해자를 위한 히로시마 평화공원 위령빈을 방문해서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원폭 투하에 대해 사과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리반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평화공원 방문 때 어떠한 성명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이후 예정됐던 파푸아뉴기니와 호주 방문 일정을 취소한 데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 중국의 부상 속에 인도태평양에서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했고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냈으며 영국, 호주와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핵 잠수함 관련 국방 파트너십을 발표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영국, 호주 등 우방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서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1대1로 사업 참여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내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1대1로 프로젝트 탈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권좌에 오른 뒤 2013년부터 추진해온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으로 이탈리아는 G7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2019년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일 양측은 오늘도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이견이 없고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는 건데 다만 시찰 일정은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오늘도 한일 실무진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12시간, 어제 4시간 동안 한일 국장급 협의와 실무 협의가 각각 진행됐는데요. 시찰 항목과 범위, 구체적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두 차례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도 한일 실무진들이 어제까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검토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회의는 더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앞서 양측은 지난 12일 1차 협의에서 시찰단 조사 기간을 나흘로 늘리고 파견 규모는 20명 정도로 조율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큰 틀의 윤곽은 잡았지만 구체적으로 시찰 대상과 일정 등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찰단 파견과 관련된 장소, 시간, 동선과 관련해 아주 세세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화상회의에서도 일본 측은 성실하고 협조적으로 답변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 측이 시찰 장소를 제시하면 일본 측은 체류 가능한 시간과 인원 등을 파악해 알려주고 이를 토대로 우리끼리 협의를 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어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는 미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우리 측도 유관기관의 내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조만간 협의 과정이 완료되는 대로 국무조정실에서 사찰단 일정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도 지금은 합의나 협의라기보다는 시찰 계획을 짜는 단계라고 말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전을 시찰할 때 안전이 중요한데 방사선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과 시간에 제한이 있는 만큼 이런 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시찰을 한 차례로 끝내야 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최대한 꼼꼼하게 계획을 짜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찰단은 애초 23일과 24일을 포함해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는 대로 파견 시기를 확정할 것이라며 일정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우리 측 시찰단의 파견 시기도 최종 확정돼서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번 달 시찰을 약속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부터 늦어도 이달 중에는 시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지난 6일 북한 주민이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귀순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의 합동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귀순 인원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 가족으로 추정되는 어선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은 건 지난 6일 밤. 이를 지켜보던 군은 어선이 남쪽으로 내려오자 검문 검색에 나서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어선에는 어린이를 포함해 10명 이내의 북한 주민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최근 북한 주민들이 귀순한 사실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귀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서해 NLL을 넘어 귀순해 온 것은 2018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북한 주민 2명은 작은 목선을 이용해 백령도 앞 해상 서해 NLL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이번에도 목선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가족 단위 귀순도 2017년 7월 일가족 포함 5명이 동해상으로 귀순한 이후 처음입니다. 국정원 등 정보당국은 현재 이들의 귀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송환 요구 등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귀순 사실이 알려진 만큼 또 다른 트집을 잡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탈북민 입국자는 지난 2019년까지 매년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 이후 60명대까지 떨어지는 등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봉쇄가 완화되고 있고 대북 제재 속에 봄철 최악의 식량난까지 겹치면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더 늘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유엔 결의 위반이라면서 실제 발사 때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위성 발사체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Any DPRK launch that us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ould also include SLVs used to launch a satellite into space, and that would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미국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erms of actions, we of course continue to have a number of tools at our disposal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You have seen us take those steps and we will continue to do so.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이 추가 위협 행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화에 나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실제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줄리 터너 미국 북한 인권 특사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 지명자는 미 상원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코로나19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한층 더 열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s one of the most protracted human rights crises in the world.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allowed Kim Jong-un to tighten his control over all aspects of life in the isolated country.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착취와 학대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egime's human rights abuses are inextricably linked to its weapons program, which are funded through the exploitation and abuse of the North Korean people.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 규명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 will prioritize efforts to resume the open briefing at the UN Security Council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coordinate with like-minded governments to advance accountability for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에는 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입니다. 터너 지명자는 전임 로버트 킹 특사가 물러난 이후 무려 6년의 공석 끝에 북한 인권 특사에 지명됐습니다. 청문회에서도 터너 지명자에 대한 질문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상원의 무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우리 군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남해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대응 훈련을 펼쳤습니다. 탄도탄 탐지 추적에서부터 가상의 북한 잠수함 격퇴까지 임성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산 인근 해상에 전개된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기지를 이탈한 가상의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SLBM을 탐지합니다. 정보에 의하면 현 시각 SLBM 탑재 잠수함을 포함한 적 잠수함 다수 미식별 중이며 신포 일대 SLBM 발사 징후 포착. 교전 상태로 전환한 세종대왕함은 곧바로 적 잠수함 추적에 나섭니다. 함정 주변으로 해상 초계기 P3가 고도 100m 이하로 날아와 음향 탐지기를 부착한 소노브이 부표를 바다에 던지고 해상 작전 헬기 링스가 투입돼 디핑 소나를 투하해 정확한 잠수함의 위치를 함정에 전달합니다. 적의 어뢰 공격을 피한 군은 반격에 돌입합니다. 하늘과 바다에선 북한 잠수함을 격퇴하기 위한 다량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집니다. 세종대왕함 갑판 위에 있는 수직 발사대입니다. 모두 128개 발사대에는 대공미사일 SM-2와 대잠미사일 홍상어 등 다양한 무기체계가 탑재됩니다. 결국 가상의 적 잠수함은 우리 군의 반격 끝에 수장됐습니다.
적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교육훈련으로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겠습니다. 1000km 이상 대공미사일 1000여 개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한 세종대왕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율곡이 2함과 서해 류성룡함 등 이지스함 3척을 운용하는 데 이어 요격 기능까지 갖춘 정조대왕함을 전력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3축 체계의 핵심으로 SLBM 반격에 나설 수 있는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 등 잠수함 전력도 매일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방탄 성능이 떨어지는 방탄복 일부가 군에 납품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A 군수업체가 육군에 납품한 방탄복을 표본 조사한 결과 4만 9천여 벌이 성능 미달이었고 금액으로는 1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담당 연구원 2명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체열과 심전도 검사 등 불법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섰지만 서울의 주요 상급 종합병원 등 일선 의료기관의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이제 막 구체적인 거부 업무 리스트 등이 현장 간호사들에게 전달되는 중이라면서 다만 응급 상황에선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되는 비혼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가 240여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통계학회가 지난해 기준 비혼단신 근로자 2,5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실태 생계비가 241만 1,320원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혼단신 근로자는 1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가 없고 전월세 등으로 주거비를 내는 임금 근로자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임금 결정의 단위와 업종 구분, 금액 구간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관련 논의 14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입자가 진료 내역이 담긴 서류를 직접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 건데 실제 시행까지 남은 절차 그리고 우려되는 사항을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손 보험금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내역서를 직접 떼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팩스 등으로 보내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사 앱에 첨부하면 됩니다.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진료비가 많지 않으면 그냥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해 미청구 보험금만 2, 3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병원에 직접 가가지고 이제 그 서류를 떼야 되는데 병원이 조금 멀거나 아니면 너무 바쁘거나 하면 이제 그냥 방문을 포기하고 그냥 소액인 경우에는 실손보험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생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병원에서 전산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겁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절차가 남았지만 도입을 위한 첫발은 뗀 셈입니다. 청구가 간소화되다 보면 이런 의료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그러게 되면 이런 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병원에서는 과잉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급여 의료행위 제한 여지가 커지는 데다 민감한 환자 정보 유출 위험을 이유로 14년 동안 반대해온 의료계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심평원이 됐든 아니면 보험 개발원이라고 하는 보험사 연합체가 됐든 어떤 중앙집권적인 기관에 모이는 것 자체를 저희가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모이는 건 무슨 의미냐 이게 다 모아서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 보험사의 손실률을 조정하는 이익률을 조정하는데 일부 시민단체도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특정을 할 수가 있고 이유도 없이 그냥 뭐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차등해서 인상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지급이 거절되고 이 같은 우려와 편의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여야는 큰 이견이 없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 특수를 누렸던 배달업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코로나 엔데믹 영향으로 이용자 수가 급감하자 배달 앱들이 알짜 수익원이었던 배달비 수술에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배달 플랫폼 3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2,898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3,532만 명 대비 18%나 줄었습니다. 배달앱 이용을 줄인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10명 중 8명이 넘는 응답자가 배달비가 비싸져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로 불만이 컸던 배달비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거세진 물가 압박까지 더해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외면하기 시작한 건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배달앱들, 당장 고객 확보가 우선이라며 배달비 조정에 나섰습니다. 먼저 배달앱 요기요는 직선거리 기준으로 책정하던 배달비를 실제 거리 기준으로 변경하고 할증 요금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또 정기 구독 서비스까지 실시했는데요. 정기적으로 월 구독료를 결제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배달앱도 배달비 혜택을 내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배미는 지난달 알뜰 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배달지까지 가는 동선을 분석해 묶음 배달하고 그만큼 배달료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택시의 합승 같은 개념이죠. 쿠팡의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도 공격적인 할인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지난달부터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10% 할인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계열사 간 시너지로 유료 회원을 확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배달 앱들이 이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배달 세계를 떠나는 건 이용자뿐만이 아닙니다. 배달 종사자인 청년들, 바로 라이더들의 이탈도 가속화하면서 오토바이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그동안 포화됐던 배달앱 생태계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배달 종사자를 비롯해 점주,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혼자 살다가 쓸쓸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고독사를 2027년까지 20% 줄인다는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통반장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고시원 등 고독사 취약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여성과 성평등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새 슬로건에서 평등이란 단어가 빠졌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2018년 제정됐던 부처의 슬로건 평등을 일상으로를 이번 달 초 언제나 든든한 가족으로 바꿨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새 슬로건에 대해 여성과 남성, 대한민국 모든 가족과 청소년들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가부가 든든한 가족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영국의 해리 왕자 부부가 미국 뉴욕에서 파파라치들에 의해서 2시간 동안이나 위험한 추격을 당했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기억나는 장면이 있죠. 해리 왕자의 어머니인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30년 전 파파라치의 추격을 당하다 숨진 비극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해리 왕자와 부인 메건 마클 그리고 장모가 뉴욕의 한 여성 관련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메건 마클은 이 행사에서 여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연설을 했습니다. You can be the visionary of your own life. You can charter a path in which what you repeat in your daily acts of service. 문제는 밤늦게 행사가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사설 경호팀의 SUV 차량을 타고 뉴욕 경찰의 경호 지원을 받으며 귀갓길에 올랐으나 파파라치들이 곧바로 따라붙었습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1시간가량 이어졌고 해리 왕자 일행은 결국 파파라치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경찰서로 피신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잡아준 택시로 옮겨 타고 귀가를 시도했으나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추격을 당했습니다. Because their emotions were pretty high. Because all of a sudden they thought there was no paparazzis. Paparazzis came out of nowhere, you know.
해리 왕자의 대변인은 추격전이 2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파파라치들이 인도를 질주하거나 빨간불에도 달리고 역주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들이 펼쳐졌다고 격분했습니다. 뉴욕시장은 1997년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들에 의해 쫓기다 숨진 해리 왕자의 어머니 다이애나 왕스제비까지 언급하며 파파라치들이 무모하고 무책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And I think all of us, I don't think there's many of us who don't recall how his mom died. And 해리 왕자가 당한 이번 사건이 다이애나 왕스자비의 비극까지 소환하면서 유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영국 왕실 차원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전현직 프로 골퍼들과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슴 따뜻한 자선 골프 대회를 열었습니다. 탱크 최경주와 섹시아마 추성훈 두 남자가 한 팀을 이뤘는데요. 김상익 기자가 대회장에 다녀왔습니다. PGA 투어 한국 선수 역사의 시작, 최경주 선수가 종합격투기 추성훈 선수와 짝을 이뤄 자선 골프 대회에 나섰습니다. 추성훈 선수는 고수 앞에서 가벼운 농담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내가 한번 볼게요. 보고 예, 감사합니다. 내가 한 수 해드릴게. 그러면 제가 다음에 제가 어떻게 사람 때리는 해설가로 변신한 LPGA 1세대 스타 박지은 선수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스킨스게임 짝꿍은 300야드 장타자로 소문난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어쨌든 든든한 프로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오늘 즐겁게 4번 타자답게 멀리 치겠습니다. 일단 대호 씨는 무조건 멀리 치신다고 하고 저는 공이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즐거운 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실수도 연발하지만 때론 프로 선수 못지않은 샷들도 쏟아졌습니다. 9홀 스킨스 게임에서는 마지막 홀 버디를 잡아낸 최경주 추성훈 팀이 박지은 이대호 팀을 이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체리티를 통해서 이렇게 기부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앞으로 희망이 있다. 박상현과 김비호 현역 남자 선수들과 은퇴한 최나연, 김하늘 선수의 성대결에서는 남자 팀이 승리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연습 좀 많이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친선 대회를 통해 모은 상금 5천만 원은 발달장애 선수들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전달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 대표팀이 세계 혼합 단체 선수권에서 조 1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이미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던 대표팀은 중국 수저우에서 열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에이스 안세영이 세계 1위 야마구치를 꺾고 남자 단식 전혁진도 한 점을 보태 5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8강에서 다른 조 2위를 만나게 돼 6년 만에 우승컵 탈환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며 때이른 더위가 잠시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륙의 비는 오늘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영남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며 제주도의 최고 40mm, 남해안의 최고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내일 내륙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와 대구, 대전 16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청주는 27도 등 서쪽 지방은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9도, 포항은 20도까지 오른 데 그치며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은 대체로 맑겠고요. 토요일 전국적으로 여름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